저는 빨갱이였습니다. 그것도 빨갱이 중에 빨갱이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대좌. 남한으로 치면 준장급입니다. 30년간 대남 공작을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간첩을 난파했고 여론을 조작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모셨습니다. 평양 중심가 200평 저택, 전용차, 특급 배급, 해외 출장,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왜일까요?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형됐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북한 2인자. 그 사람이 고사총으로 처형됐습니다. 저는 장성택 라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국 단둥에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결정했습니다. 삽니다. 어떻게든 삽니다. 가족을 버리고 조국을 배신하고 30년 쌓아온 모든 걸 던지고 그렇게 저는 도망쳤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얼굴을 감췄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고위급 탈북자는 암살 1순위입니다. 실제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협박 전화, 이메일, 편지. 너를 찾아낼 것이다. 가족은 이미 죽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매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숨어만 살 순 없다. 내가 아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증언을 남깁니다. 제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영화 같고, 너무 과장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남 공작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30년간 대한민국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제 증언이 100%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북한은 70년간 단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끈질기게 움직이는지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 증언이 끝나면 아마 저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저는 제거해야 할 1순위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설계한 전략이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증언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제가 북한 정찰총국에 들어간 날부터 1985년 3월 저는 평양 정찰총국 본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입장하십시오. 경비병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에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붉은 넥타이, 자애로운 미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새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5명. 모두 20대 중반. 대학 졸업자, 군 경력자, 당에서 선발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동무들, 환영합니다. 앞에 선 교관이 말했습니다. 40대쯤 됐을까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마치면 동무들은 정찰총국 작전요원이 됩니다. 대남 공작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절반은 탈락합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0km 구보, 사격 훈련, 격투술, 암호 해독, 외국어, 침투 훈련. 하루 18시간씩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체력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전원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앞에 나가서 자기 생활을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 저는 혁명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훈련 중 나약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령님께 충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요원들이 비판했습니다. 그 동무는 의지가 약합니다. 혁명가로서 자격이 의심됩니다.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누군가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변명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25명 중 12명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기억납니다. 박철수.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체력은 최고였습니다. 사격도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에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증오가 부족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박철수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남조선 영상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도 우리와 같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증오해야 합니까?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교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철수 동무 지금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저는 그냥 의문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입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은 우리 인민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동무는 그들을 동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만 나가십시오. 박철수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의문을 가지면 죽는다. 질문하면 탈락한다. 살아남으려면 믿는 척해야 한다. 아니, 진짜로 믿어야 했습니다. 연기로는 안 됐습니다. 진심으로 증오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1985년 9월) 훈련이 끝났습니다. 13명이 남았습니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오셨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후계자였습니다. 아직 최고 지도자는 김일성이었지만 실권은 김정일이 쥐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고생했습니다. 김정일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작은 키, 두꺼운 안경, TV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조국 통일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수령님께서 동무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날 저는 김정일과 악수했습니다. 손이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국성입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예. 그 악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정찰총국 3국에 배치됐습니다. 대남 심리전 부서였습니다. 남한 여론 조작, 선전 전략, 공작금 관리.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말단이었습니다. 서류 정리, 보고서 작성, 선배들 심부름. 하지만 저는 빨랐습니다. 1년 만에 부소자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소자가 됐습니다. 5년 만에 중자가 됐습니다. 보통은 10년 걸리는 승진을 5년 만에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일을 잘했습니다. 보고서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작전을 빈틈없이 짰습니다. 상부 지시를 100%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장성택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장성택. 김정일의 매제. 당시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장성택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국성 동무, 앞으로 나를 보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네 보고서를 봤네. 훌륭하더군. 앞으로 대남 전략 기획을 맡게. 그날부터 저는 장성택 직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진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1995년 저는 대좌가 됐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200평짜리 집을 받았습니다. 전용차가 생겼습니다. 운전기사, 경호원이 붙었습니다. 배급도 달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굶고 있을 때 저는 쌀, 고기, 술을 받았습니다. 해외 출장도 다녔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 외화를 만졌습니다. 달러, 유로, 위안화. 특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정보는 계급입니다. 일반 주민은 조선중앙 TV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CNN을 봤습니다. BBC를 봤습니다. 남한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권력이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함흥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들아, 예, 어머니. 내가 잘 되고 있다니 기쁘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산 꼭대기 나무가 제일 먼저 벼락 맞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북한에서는 말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저는 대남공작 전략의 핵심 기획자가 됐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김국성 동무, 예, 장군님. 남조선 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남 공작을 강화하십시오. 여론을 흔들고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고 우리 우호 세력을 키우십시오. 예. 그때부터 저는 남한을 연구했습니다. 언론사, 시민단체, 정치인, 학자. 누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분석했습니다. 어떤 이슈를 만들면 여론이 흔들리는지 연구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남한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실험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왔습니다. 남한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웠습니다. 세대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의문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가지면 죽으니까요. 박철수처럼. 그래서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계속 충성했습니다. 계속 대남 공작을 기획했습니다. 2012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새 지도자는 젊었습니다. 28살. 검증되지 않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김정일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진중했습니다. 숙청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달랐습니다. 즉 긍정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2013년 초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군 고위 장성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당 간부들이 제거됐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세대로 권력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장성택을 향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계속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하지만 저는 그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30년을 살았던 사람은 질문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 2013년 12월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장성택이 체포됐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30년간 인간성이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위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생존을 위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끝에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엘리트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8일, 저는 장성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단둥 외화벌이 사업 점검차 출장 중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찰총국 고위급은 이런 해외 업무도 겸했습니다. 12월 8일 밤 호텔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자 동지,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 직속 부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장성택 동지가 체포됐습니다. 수화기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웠습니다. 다시 귀에 댔습니다. 뭐라고? 오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장성택 동지를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반당반혁명 분자라고.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성택, 김정일의 매제, 김정은의 고모부, 북한 2인자, 실질적 권력자, 그 사람이 체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성택 라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찰총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김정일을 직접 보좌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장성택 때문이었습니다. 장성택이 저를 눈여겨봤고 추천했고 밀어줬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라인이라고 합니다. 누구 라인이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저는 장성택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대자 동지, 조선중앙통신 보셨습니까? 아니, 장성택 동지와 연계된 모든 인물을 색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대자 동지, 언제 귀국하십니까? 곧. 조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면 죽을까? 도망쳐야 하나? 어디로? 어떻게? 북한에서 숙청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을 체포합니다. 두 번째, 연계 인물을 색출합니다. 세 번째, 가족까지 제거합니다. 이걸 연좌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3대가 멸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저는 장성택과 직접 혈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연계돼 있었습니다. 충분히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위험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 어머니, 함흥에 있는 제 여동생, 모두 위험했습니다. 12월 12일, 그날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호텔방에서 TV를 켰습니다. 조선중앙TV.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반당반혁명 분자 장성택을 즉시 처형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장성택이었습니다. 양팔이 2명의 경비원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개처럼. 김일성 시대부터 함께한 최측근이 개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민의 원수 장성택은 고사총으로 처형됐다. 시체는 화염방 사기로 소각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고사총. 대공포입니다. 사람을 향해 쏘면 몸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화염방 사기로 소각.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 수령을 위해 바친 모든 충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모신 공로.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걸. 김정은 눈에 저는 숙청 리스트의 한 줄일 뿐이었습니다. 장성택도 그랬습니다. 김정일의 매제, 김일성의 사위, 40년을 함께한 동지. 하지만 김정은한테는 그냥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정찰 총국 대좌, 30년 공작 경력, 김정일 직속 보좌관. 아무 소용없습니다. 김정은이 의심하는 순간 저도 장성택처럼 끌려갈 겁니다. 고사총 앞에 설 겁니다. 저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압록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제 조국. 동시에 제 무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돌아갈까? 아니면 도망칠까? 돌아가면 아마 일단은 괜찮을 겁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잡힐 겁니다. 한 달 후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5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잡힙니다. 북한은 그런 곳입니다. 한번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도망치면 배신자가 됩니다. 제 가족도 위험해집니다. 어머니, 여동생, 친척들 모두 연좌제로 수용소에 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결정했습니다. 삽니다. 어떻게든 삽니다. 비겁하게, 치사하게, 배신자로 살더라도 일단 삽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정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금, 여권, 중요 서류, 북한 내부 기밀 자료 몇 개, USB에 담았습니다. 이게 제 보험이었습니다. 남쪽에 가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습니다. 옷은 하나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놔뒀습니다.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보이게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6시. 로비는 비어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대좌 동지, 일찍 나가십니까? 산책 좀 하려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월 단둥. 날씨가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북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30분쯤 걸었을까요? 택시가 보였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섰습니다. 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업무상 필요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베이징에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요? 예. 기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 있습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화 $5,000가 있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됩니다. 가시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30년 빨갱이의 탈출이.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약 800km. 차로 10시간쯤 걸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농촌, 도시, 고속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30년을 바친 조국을 등지고 있다. 배신자가 되고 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머니는, 여동생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날 찾으면, 중국 공안이 날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되면, 그럼 끝입니다. 고사총입니다. 오후 4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가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30년간 증오하라고 배웠습니다. 적의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깃발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에게 돈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기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저는 대사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아닌 남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국가안보실 전략요원으로 일했지만 정체를 숨겼습니다. 옆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숨어 살았을까요? 북한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북한 입장에서 제거 1순위입니다. 암살 대상입니다. 실제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전화, 협박 편지. 너를 찾아낼 것이다. 가족을 죽였다. 다음은 내 차례다. 저는 매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고사총 앞에 서는 꿈. 어머니가 끌려가는 꿈. 불타는 평양의 꿈. 그러다 2018년 BBC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뷰하시겠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숨어만 살 순 없다. 내가 아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북한의 진실을. 대남 공작의 실체를.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증언을 남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가족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여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용소에 갔을 겁니다. 아니면 처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고 가야 할 죄입니다. 저는 살기 위해 가족을 버렸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 밤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직접 계획을 짜던 사람이 남기는 기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내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찰총국은 무엇을 하는지, 대남 공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 제가 30년간 봤던 모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456장만 재미몰입 강화 버전으로 튜닝해서 줄게. 골자는 안 건드리고 작은 썰장 면질문만 살짝씩 추가했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북한 정찰총국을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찰총국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과 함께 북한의 3대 권력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비밀경찰, 내부 감시를 합니다. 인민보안성은 일반 경찰, 정찰총국은 대외 공작, 간첩, 암살, 납치, 심리전을 합니다.
저는 그중 정찰총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정찰총국 본부는 평양 경제산구역에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입니다. 지상 12층, 지하 5층.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정부 청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은 다릅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있습니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이게 정찰총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통일. 정확히 말하면 적화 통일. 엘리베이터는 두 종류입니다. 일반 요원용과 고위급용. 저는 고위급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문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7층. 제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복도를 걸으면 양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부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3국. 대남 심리전. 5국. 사이버 공작. 7국. 암살 및 테러. 7.19. 해외 공작. 각 국마다 수백 명이 일합니다. 정찰총국 전체 인원은 약 7,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무엇을 할까요? 대한민국을 연구합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오전 8시 출근. 먼저 남한 뉴스를 봅니다.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모든 주요 신문을 읽습니다. TV 뉴스도 봅니다. KBS, MBC, SBS, JTBC, 채널A, MBN. 다 봅니다. 인터넷 댓글도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다음 뉴스 댓글. 어떤 이슈가 뜨거운지, 사람들이 무엇에 화내는지 파악합니다. 오전 10시 일일 보고서를 씁니다. 남조선 주요 정세 분석. 어제 남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에게 올라갑니다. 매일. 오후에는 작전 회의를 합니다. 회의실에 10명쯤 모입니다. 각 국 책임자들입니다. 이번 주 목표는 무엇인가? 남조선 내 특정 정치 세력 내부 분열 유도. 구체적으로 특정 정치인 간 갈등 증폭. SNS 여론 조작. 언론 플레이. 예산은 미화 50만 달러. 승인. 이런 식입니다. 간단합니다. 목표 설정, 예산 배정, 실행, 결과 보고. 마치 회사 업무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총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찰총국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남 공작 지침서. 이건 비밀 문서입니다. 외부 유출 시 사형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간첩을 난파하는지, 어떻게 남한 내 협력자를 포섭하는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어떻게 정치인을 압박하는지, 어떻게 시민단체를 이용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대남 여론 조작 5단계 전략. 1단계 이슈 선정. 남한 내부에서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찾는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이 충돌할 만한 주제가 좋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도 활용 가능하다. 2단계 초기 불씨 점화. 우리 쪽 협력자를 통해 SNS에 글을 올린다. 극단적인 주장일수록 좋다. 양쪽 진영 모두를 자극한다. 3단계 확산. 댓글 부대를 투입한다. 양쪽을 더 격하게 싸우게 만든다. 너희가 문제다. 내가 틀렸다. 식으로 몰아간다. 4단계 언론 개입. 언론이 이슈를 다루게 만든다. 우리 쪽 기자들을 활용한다.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게 한다. 5단계 고착화. 이슈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게 한다.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갇히게 한다.
대화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한 번은 이 5단계를 실험처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칠판에 크게 적어놨습니다. 1점, 이슈 선정 2점, 불씨 3점, 확산 4점, 언론 5점, 고착. 그리고 실제로 나만 인터넷을 보면서 체크했습니다. 지금 2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며칠 뒤 나만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 이슈를 다루는 걸 봤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이 이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던진 불씨지. 여러분이 SNS에서 본 그 댓글, 그 논쟁, 그 분노. 일부는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모든 논란이 북한 공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남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갈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씨를 키웠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더 크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싸우면 싸울수록 북한은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이득도 없는 싸움인데 댓글창에서 서로를 찢어버리듯이 싸우던 장면들. 그중 일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찰 총국에는 성과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달 각 국은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달 공작 성과. 난파 간첩 2명 성공. 협력자 포섭 5명 진행 중. SNS 여론 조작 캠페인 3건 완료. 언론 플레이 7건 일부 성공. 이게 점수로 매겨집니다. 점수가 높으면 승진합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특별 배급을 받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강등됩니다. 재교육을 받습니다. 심하면 숙청됩니다. 그래서 모두 필사적입니다. 성과를 내야 살아남으니까요. 제가 정찰 총국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조종된다. 공포, 분노, 증오. 이 3가지만 자극하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포,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분노, 저 정치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증오, 저쪽 진영은 우리의 적이다. 사람들은 싸웁니다. 이 감정들을 계속 자극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작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이걸 감정 증폭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제가 직접 기획한 작전이 있습니다. 코드명, 분열, 목표. 남한 내 특정 정치 세력 내부 분열 유도, 방법. 1. 그 세력 내 온건파와 강경파 갈등 찾기. 2. 양쪽 모두에게 극단적 메시지 전달. 3.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기. 4. 언론을 통해 확산. 결과는 성공. 실제로 그 세력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일부는 탈당했습니다. 그날 회의실 공기는 묘했습니다.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작전 분열 성과 보고. 남조선 특정 정치 세력 내부 갈등 성공적으로 증폭. 향후 지속적 관리 필요. 이 보고서는 김정일에게 올라갔고 저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날, 특급 술과 외화를 받으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들, 저 당원들 진심으로 나라 걱정하면서 싸웠을 텐데 우리가 그 진심을 이용했구나.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화나는 사람들,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전쟁 무기로 썼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뇌돼 있었으니까요. 이건 조국 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남조선 인민을 미제의 소나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정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김정일이 정찰총국을 방문했습니다. 2005년쯤이었을 겁니다. 전 직원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김정일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동무들,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동무들이 하는 일은 조국 통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 박수. 남조선은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경제도 발전했고 군사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약합니다. 분열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박수. 동무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감동해서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구나. 그 사실이 두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0평짜리 저택, 전용차, 특급 배급, 소파에 앉아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북한에서 고위급만 마실 수 있는 수입 위스키였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거대한 기계의 부품일 뿐인가?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가지면 죽으니까요. 정찰총국에는 내부 감시 시스템도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합니다. 동료를 의심합니다. 누가 불순한 생각을 하는지 체크합니다. 매주 생활총화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이 모여서 서로를 비판합니다. 김동무는 이번 주 혁명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박동무는 남조선 영상을 보면서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최동무는 수령님 말씀을 인용할 때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표정, 말투, 시선. 모든 게 감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찰총국 요원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바깥 얼굴 충성스러운 혁명 전사 안쪽 얼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저도 그랬습니다. 2010년쯤 제 부하 중 한 명이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정찰총국 5국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중국 출장 중 사라졌습니다. 3일 후 중국 공안이 그를 잡았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저는 그의 신문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지하 신문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보위부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왜 배신했는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뭘 못한다는 건가? 거짓말을, 사람들을 속이는 걸, 제 자신을 속이는 걸. 신문관이 때렸습니다. 얼굴을, 배를, 다리를. 그는 울었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석 명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저도 의심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 반역자, 처형. 저는 그날 밤에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취할 때까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탈북 같은 생각하지 말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살아남자. 그때만 해도 저는 저 자신이 언젠가 똑같이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저는 탈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장성택 때문이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되는 걸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충성도 소용없다. 실적도 소용없다. 30년 헌신도 소용없다.
김정은이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지금 제가 이 증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찰총국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 제가 썼던 매뉴얼, 제가 훈련시킨 후배들, 모두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적화 통일. 방법도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간첩 난파, 여론 조작, 분열 유도. 단지 기술이 발전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SNS를 씁니다. AI를 씁니다. 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 제가 탈북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한을 봤습니다.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공격할까?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남한 사람들이 스스로 싸웁니다. 스스로 분열됩니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적처럼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비난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싸웁니다. 지역끼리도 싸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30년간 이 분열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남한은 스스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불씨를 던지면 남한 사람들이 스스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남한 사회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찰총국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압니다. 분열입니다. 불신입니다. 증오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인 공작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포섭됐는지, 어떤 작전이 성공했고, 어떤 작전이 실패했는지. 아마 들으시다 보면 설마 그때 그 단체도, 혹시 내가 참여했던 그 집회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던 일들입니다.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실제 작전들입니다. 제가 직접 기획했거나 참여했거나 보고받았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2014년 이전의 일입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의 경험입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확실하지 않은 걸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2003년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작전의 책임자로 지정됐습니다. 코드명 침투. 목표 남한 내 특정 시민단체에 우리 쪽 사람을 심는 것. 왜 시민단체였을까요? 시민단체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보안이 약합니다.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큽니다. 여론을 만듭니다. 언론과 연결돼 있습니다. 정치인들과도 접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단체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순수합니다. 진심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뢰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작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타겟을 정합니다. 어떤 단체에 침투할 것인가? 조건. 반미 성향이 있을 것. 평화 통일을 주장할 것. 정부 비판적일 것. 언론 노출이 많을 것. 이런 조건에 맞는 단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10개쯤 됐습니다. 그 다음 각 단체를 분석했습니다. 누가 대표인가, 주요 활동가는 누구인가, 자금은 어디서 오는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취약점은 무엇인가? 이 정보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일부는 공개 정보였습니다. 홈페이지, 뉴스 기사, SNS.
일부는 우리 쪽 정보원이 제공했습니다. 이미 남한에 있는 협력자들, 일부는 직접 접촉해서 얻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침투 요원을 선발합니다. 요원 조건: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한 사투리 완벽히 구사, 대학 졸업 학력 위조 가능, 사상 검증 완료, 장기 잠복 가능. 이런 요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1회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발되면 6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남한 문화, 남한 말투, 남한 생활 방식, 모든 걸 배웁니다. 심지어 남한 드라마를 봅니다. 남한 예능을 보고 웃는 연습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유행했는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신분을 만듭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모두 위조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위조합니다. 검증해도 티가 안 나게. 요원이 준비되면 난파합니다. 어떻게 난파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해상 침투 잠수정이나 소형 보트로 동해안에 상륙. 이육로 침투 중국을 거쳐 제3국 여권으로 입국. 삼합법 입국 탈북자로 위장해서 입국.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탈북자로 위장하면 남한 정부가 조사는 하지만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왔으니 반북 성향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탈북자 중에도 요원을 심었습니다. 물론 모든 탈북자가 간첩은 아닙니다. 99%는 진짜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1%는 우리 쪽이었습니다. 이 숫자,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 1%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원이 남한에 정착하면 즉시 활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1회 2년간 정상 생활을 합니다. 직장을 구합니다. 친구를 사귀입니다. SNS를 합니다. 평범한 남한 사람처럼 삽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다립니다. 감시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때 임무를 줍니다. 오 시민단체에 접근하라. 요원은 그 단체의 행사에 참석합니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회비를 냅니다. 처음에는 뒷정리만 합니다. 의자 정리, 현수막 정리, 설거지. 누가 봐도 착한 자원봉사자입니다. 6개월, 1년, 2년. 그러다 정회원이 됩니다. 그 다음 활동가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간부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요원은 단체 내부 정보를 빼냅니다. 누가 핵심 인물인가?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자금은 어떻게 쓰이는가? 정부와 갈등이 있는가? 이 정보는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다음 성명서에 이 문구를 넣어라. 다음 집회에서 이 구호를 외쳐라. 이 이슈를 더 크게 만들어라. 요원은 그대로 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못합니다. 단체 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 이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대부분은 순수하게 동의합니다. 진심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열정적인 발언에 감동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그 열정 뒤에 보이지 않는 지시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05년쯤 제가 직접 관리하던 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코드명 민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민수는 2002년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습니다.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처음 2년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숙집에 살았습니다. 2004년 임무를 받았습니다. 특정 평화 단체에 접근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민수는 그 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단체 간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저는 전쟁 없이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같이 해요. 그 한마디로 문이 열렸습니다. 1년 후 정회원이 됐습니다. 2년 후 청년분과 간부가 됐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청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매달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암호화된 이메일로. 이번 달 활동 보고. 단체 내부 회의 참석 주요 안건 5. 진규 회원 3명 포섭 성향 진보. 반미. 다음 달 집회 계획 파. 핵심 활동가 5호와 친분 형성 중.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민수에게 특별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접촉하라. 그 정치인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몇 달 후, 그 정치인과 직접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예, 저는 평화적 통일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시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민수는 그 정치인의 측근이 됐습니다. 조언도 했습니다.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정치인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그 정치인의 입장이었다면 민수가 간첩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2010년 민수가 잡혔습니다. 국정원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발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부 정보원이 있었거나 통신 감청에 걸렸거나 누군가 제보했을 겁니다. 민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간첩 혐의 탈북자 징역형. 저는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요원 민수 체포됨. 작전 중단. 후속 조치 필요. 그리고 다른 요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더 조심하라. 남한 정보 당국이 강화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했습니다. 한 명이 잡히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시민단체 침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론사도 타겟이었습니다. 어떻게 언론사에 침투할까요? 직접 기자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검증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프리랜서 기자 포서 2. 기사 제보자로 접근 3. 광고주로 접근 4. 취재원으로 위장 가장 흔한 방법은 취재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쪽 요원이 탈북자 단체 활동가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접근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탈북자입니다. 인터뷰하시겠습니까? 기자는 좋아합니다. 생생한 증언자니까요. 인터뷰를 합니다. 기사가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관계가 형성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정보를 교환합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다 슬쩍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이슈를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을 인터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그게 조작인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취재원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사의 방향을 조금씩 틀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자가 협력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거부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 일부는 그랬습니다. 사상 때문.
일부는 진심으로 평화 통일을 믿었습니다. 명예 때문, 일부는 특종을 원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쯤 제가 기획한 작전이 있습니다. 코드명 메아리. 목표 특정 이슈를 언론을 통해 확산시키는 것. 이슈 남북 경협 중단 비판. 당시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경협을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직접 비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화내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비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작전 절차. 1단계 우리 쪽 각자에게 논문을 쓰게 합니다. 내용, 경협 중단은 평화에 해롭다. 발표 학술 세미나. 2단계 우리 쪽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냅니다. 내용, 경협 재개하라. 배포 언론사 전체. 3단계 우리 쪽 취재원이 기자들에게 제보합니다. 내용, 이 이슈가 중요합니다. 각도, 서민 경제, 악영향. 4단계 기사가 나갑니다. 제목, 경협 중단, 지역 경제 타격. 효과 여론 형성. 5단계 SNS에서 확산됩니다. 우리 쪽 댓글 부대 투입. 정부가 잘못했다. 분위기 조성. 이 작전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결과 부분 성공. 일부 언론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기사를 냈습니다. 여론도 약간 움직였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을 만들었으니까요. 남한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례는 10년 이상 전 일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모릅니다. 탈북한 지 11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SNS가 보편화됐습니다. AI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정찰총국은 더 정교하게 움직일 겁니다. 가짜 계정을 만듭니다. AI로 글을 씁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의견인지, 조작된 의견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의견을 조심하십시오. 이쪽이 100% 옳다. 저쪽은 100% 틀렸다. 우리는 선이고 저들은 악이다. 이런 흑백 논리는 대부분 조작됐거나 조작에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이슈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조작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정찰총국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웠던 타겟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중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듣는 사람, 극단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쉬운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이미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 편에 선 사람, 다른 의견은 안 듣는 사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씨만 던져주면 스스로 타올랐습니다.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 챕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례에서 악의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진심으로 정의를 믿고,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이용당했습니다. 북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의를 공격하지 않고 선의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총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방법에 관한 증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 방법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쓰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찰총국 내부 문서에 적힌 그들의 최종 목표 3가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 들어보시겠습니까? 30년간 정찰총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작전회의, 평가회의, 전략회의. 그 회의들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통일. 북한은 통일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 없이는 민족의 미래도 없다. 여러분은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 서로 오가며 사는 평화로운 모습.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여러분이 떠올린 그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을 북한 체제로 만드는 겁니다. 김씨 왕조 아래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김일성 이래 변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70년 넘게 똑같습니다.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김정일이 정찰총국 간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2006년쯤이었습니다. 회의실 칠판에 커다랗게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 전략. 동무들, 우리는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 편이고 우리는 경제가 약합니다. 군사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망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남조선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부 붕괴 전략. 김정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십시오.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십시오. 미국을 증오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갑니다. 해방자로, 구원자로.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종 없는 전쟁. 남한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남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북한은 손 하나 안 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이 있을까요? 정찰총국 내부 문서에는 3대 목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전실 칠판 한쪽 구석에 항상 적혀 있던 3줄입니다. 1점, 한미동맹 약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입니다. 남한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깨야 합니다.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우리를 이용만 한다. 주한미군은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퍼뜨립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정당한 비판을 이용합니다. 더 크게 부풀립니다. 동맹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2점, 국가기관 불신 조작. 정부, 군대, 경찰, 정보기관. 이런 국가기관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부패했다. 군대는 무능하다. 정보기관은 국민을 감시한다. 이런 인식을 심습니다. 물론 국가기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비판을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아예 믿지 마라. 저들은 적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3점, 사회 분열 심화.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 모든 갈등을 키웁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은 원수다. 남자와 여자는 전쟁 중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분열을 만듭니다. 물론 이런 갈등은 실제로 있습니다. 북한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갈등에 기름을 붓습니다. 화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이 쪼개지면 우리가 이깁니다. 맞는 말입니다. 남한이 단결하면 북한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력도, 인구도, 기술도 모든 게 남한이 압도적으로 앞서니까요. 하지만 남한이 분열되면 북한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말 통일을 원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문입니다. 북한 고위층은 정말 통일을 원할까요? 통일되면 그들은 권력을 잃습니다. 김정은은 독재자에서 전범이 됩니다. 특권층은 부를 잃습니다.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걸 원할까요? 제 생각엔 북한 지도부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을 원하는 척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체제 유지에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통일을 위해 싸운다는 명분이 있어야 인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이 통일을 방해한다는 적이 있어야 내부 불만을 돌릴 수 있습니다. 통일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 하지만 위험한 건 이 도구가 실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남한이 정말로 심각하게 분열된다면, 만약 한미동맹이 정말로 깨진다면, 만약 남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포기한다면, 그때 북한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여전히 미국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방식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한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남한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분열돼 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남한은 강합니다. 경제 10위권 국가입니다. 기술 선진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남한은 자유롭습니다.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남한은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고, 기회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요? 북한은 약합니다. 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인민은 굶주립니다. 북한은 갇혀 있습니다. 말하면 죽고, 비판하면 죽고, 도망가면 죽습니다. 북한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북한이 왜 남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지 않으니까. 북한 정찰총국에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요? 희망을 빼앗으면 됩니다. 자신감을 빼앗으면 됩니다. 신뢰를 빼앗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적도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남한을 보면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바뀌어. 어차피 우리는 안 돼. 이 나라는 끝났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한테서.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북한이 총 한 방 안 쏘고도 남한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깨어날 거라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배울 거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거라고. 어렵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자유민주주의니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고칠 수 있는 시스템. 느리지만 발전하는 시스템. 북한에는 그게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꾸자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한에 있습니다. 두 곳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남한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십니까?
남한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썩었어. 차라리 북한이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으면 우리가 더 나아. 우리가 더 자유로워. 우리가 더 희망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30년간 북한 정찰총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남한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남한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확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자부심, 그게 북한 체제를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민도 보니까요. 비교하니까요. 남조선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북한 체제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자신감을 깎아내립니다. 남조선도 헬조선이다. 남조선도 불행하다. 남조선도 우리랑 똑같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퍼뜨립니다. 제가 이 증언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북한의 전략을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희망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승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결하면 그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면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 가치를 믿으면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게 제가 30년간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운 진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본 북한의 전략과 목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증언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앞에는 한 대의 마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고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 신문실도 아니고 정찰총국 회의실도 아닙니다. 나만 어느 작은 작업실입니다. 벽에는 흡음재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물 한 컵과 제가 메모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단 3줄입니다. 왜 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오늘 이 마지막 챕터는 이 3줄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째, 왜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가. 저는 올해 50 중반을 넘겼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시간이 30년, 남한에서 보낸 시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여전히 제 인생은 북한 쪽이 덕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나를 키운 곳은 북한인데 내가 숨 쉬고 있는 곳은 남한이고 내가 믿고 싶은 세상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탈북 후 몇 년 동안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인터뷰 제안도 몇 번 받았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말을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관제 구호, 선전 문구, 심리전 메시지, 공장 문서. 제가 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평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찰총국에서 제가 봤던 것들, 제가 직접 지시했던 일들, 제가 서명했던 문서들. 그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같은 짓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다시 이용당할 것이고 남북 모두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머릿속에 독을 넣는 일을 했다. 남은 인생은 그 독을 빼내는 데 써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저주의 형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내가 지고 가는 죄의 무게.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저는 정찰 총국의 시스템, 공작 방법,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디까지 공범이었는지. 정찰 총국에서 30년을 살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작전 승인, 예산 승인, 성과 보고 승인. 제 서명이 떨어진 뒤 어떤 일들은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남한에서 누군가는 감시를 당했고, 누군가는 협박을 당했고, 누군가는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진심이 남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일에 제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탈북 후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TV 뉴스를 보다가 간첩 사건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뭐가 나왔네. 에이, 저런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지. 속이 시원하다. 다 잡아야 돼. 그 말을 듣는데 숟가락이 잘 안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중 몇 명은 제가 승인했던 작전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불을 끄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실에서 울던 제 부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회의실에서 성공입니다. 라고 웃던 제 동료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서로를 욕하던 남한 사람들의 댓글들. 그 중 몇 줄은 제가 기획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둘 다였습니다. 체제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한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언을 무죄 주장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피해자였다. 이런 말로 제 자신을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죄책감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셋째,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가? 이 영상은 남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탈북민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뉴스를 틀어놓은 채 밥을 먹는 사람들. 그 뉴스 속에서 정치인들이 싸우고 전문가들이 말싸움을 하고 댓글창에서 서로를 향해 욕이 오가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지겹다. 정치 얘기는 듣기 싫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아예 관심을 꺼버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싸움 자체에 지치셨다면 최소한 누가 그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지 많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굴 미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서 뻗어오는지 한 번만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의심이 북한 정찰 총국에게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두 번째,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는 탈북민들. 탈북민으로 살아가는 건 언제나 두 개의 죄책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먼저 도망친 죄책감과 그래도 살아남아서 증언해야 한다는 의무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같은 탈북민 형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용히 사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떠드는 역할을 내가 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영상이 북한에 아직 가족을 둔 탈북민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우리가 겪었던 일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아직 얼굴도 모르는 북한의 아이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도로변 벽화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내일의 주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이들은 항상 체제 유지의 도구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구호, 노래, 그림이 지도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북한의 어느 마을, 밤에 몰래 나만 라디오를 듣는 15살짜리 아이를, 혹은 스마트폰을 몰래 만지다가 외부 정보를 본 20살 청년을, 그들이 언젠가 정찰 총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영상이 그 단어를 떠올릴 때 같이 재생되는 또 하나의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그 조직 안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런 증언을 남겼다고 했지. 그 정도면 제가 이 말을 남긴 보람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이제 카메라 저쪽에 있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질색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쪽 편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쪽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떠나 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악의적으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항상 미움을 먹고 삽니다. 미움이 깊을수록 그들의 일은 쉬워집니다. 서로를 완전히 잘라내라고 말하는 목소리, 저쪽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속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혹시 누군가 이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분열을 기뻐하는 눈이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정찰 총국 같은 조직의 효율은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군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 작은 소망. 이 증언을 시작하기 전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미 세상은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정치가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기록은 언젠가 힘을 가진다는 것을. 지금은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들려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영상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에 적어도 한 사람은 시스템 안에서 본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이어가는 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한마디가 이어가는 기록. 이 채널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기록을 조용히 쌓아가는 곳입니다. 거창한 이론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설득해서 정치적 행동을 시키려는 곳도 아닙니다. 그저 사라질 뻔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남겨두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이 말을 드립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의 증언이 더 오래, 더 멀리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기록을 이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클릭, 당신이 남긴 한 줄의 댓글이 이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는 작은 표시가 됩니다. 그 작은 표시들이 모이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라는 형태로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고 가야 할 죄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